언제부터였을까요? 눈이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단순히 딱 생각나는 게 어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불안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앞에 헤쳐나갈 어떤 그 돌파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실직이라는 자체가 사망신고 같은 거죠. 실직하고는 난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이제 뭐 든든하셨을 때는 뭐가 와도 끄떡 없을 거라고 엄청난 보호막이 있고 방어막이 있는데 근데 막상 그게 방어막이 깨지고 뭔가가 이제 그 위협할 만한 게 들어오니까 이제 절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무거움이라고 썼는데 어쩌면 무서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거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실직한 가장들과 그 자녀들이 경험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광주에 살고 계십니다. 자꾸 아들의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가방 너무 어렵다. 네? 아이 좋아요. 가방 뭐. 평소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것 외에는 없어. 돈은 그 차후 문제지. 좋은 사람이 생겼는데 돈이 없으면 그게 더 서럽죠. 그건 어때야.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대학 다니기가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뭐지? 아둥바둥 해나가는 게 좀. 야, 그렇게 멀리 다니는 거 어떻게 망치야. 아들 기우는 서울대에 다닙니다. 즐거워 보이네.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군대 다녀와서 25살 늦은 나이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다른 부모들처럼 풍족하게 뒷바라지도 못했습니다. 대학은 대학이지. 그게 건물만 있고 그냥 느낌이 서울대라는.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독서실이에요? 공부하는 데예요.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 사범대 도서관입니다. 저기 안에서 공부를 계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시간이 부족했던 아니라 좀 이제 공부해야 될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아파요. 늘 미안해만 하십니다. 신림역에서 분식집 알바를 했어요. 그거랑 사당역 쪽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에 야간에 했었고요. 두 개 정도 했어요. 많이 했어. 학교 내부 뭐부터 해서 하여튼 많이 했어. 내가 듣기로 많이 들었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버느라 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내년이면 아버지는 60이 되십니다. 그런데 아직 힘든 일을 하고 계시죠.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졸업이 남아가지고 그게 걱정이고. 제때 졸업해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들은 미안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밤에 시작됩니다. 남들 퇴근 시간이 아버지의 출근 시간이죠.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대리운전 기사. 59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한 건당 대략 10,000원. 수수료를 떼고 나면 7,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여보세요? 예, 공인 대리운전입니다. 어디 계세요? 예, 농협. 아, 뒤에 농협 주차장이요. 예, 알았습니다. 3, 4분 안에 가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루에 많아야 6만 원 정도를 법니다. 안녕하세요. 미터기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젊은 친구들 보면 생각나죠? 벌써 그 나이 때 손님들도 많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내 손님이고 하면 이제 내 아들도 이제 시작인데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예? 이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건.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이것이. 나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대리기사 일은 보통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끝납니다. 하루 대여섯 시간을 걸어 다녀야 하는 일이다 보니 힘에 부칩니다.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꺼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없이 살았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 아버지에게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3년 대학을 졸업한 그 해, 서울의 한 대기업에 직장을 잡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좋았어요, 다. 부족한 것도 없었고, 뭐 필요하면 여행도 다니고, 또 같이 식사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내가 직장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내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감히. 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의심해 본 적이. 내가 어떻게 잘못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두 아들의 아빠, 한 집안의 가장. 안정된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1997년 그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IMF와 우방국들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현재의 금융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IMF 금융 외환 위기. 안정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죠. IMF가 막 터졌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 몰랐고, 결국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이 됐고 또 회사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회사를 그만둬야 됐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닥치니까는 이제 헤어나지 못한 거죠. 준비가 안 된 부분이라. 가족들이 타고 있겠죠. 저희가 짐이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이제 개인이셨다면 가벼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에는 이제 11살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양복이 입으신 아저씨 몇 명이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창 밖에서 창문 쪽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혼자 있다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쓱 보다가 무서워가지고 커튼 치고 이제 문 잠그고 혼자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식료품 회사, 방문 판매, 택시 기사. 실직 이후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가족의 삶은 쉬이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이제 집에 먹을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쌀만 있었는데 그때는 밥을 할 줄 몰라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땅을 보면서 좀 걸었어요. 한 2-3km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500원짜리를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빵을 사 먹었었는데 그 기억은 잘 잊혀지지가 않네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다는 기억이 나요. 보면 기호 씨는 지금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부모님은 차라리 그냥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잖아요. 억울하지만 그래도 좀 덜한데 애들은 그냥 뭐지? 그냥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왜지? 갑자기 그냥 11살 어린 기우에게 각인된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위태롭게 버텨오던 혜태그룹이 오늘 끝내 부도를 냈습니다. 세계 26위인 산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매시간 11개의 회사가 도산했고 508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실직자 수 157만 2천 명, 가족까지 더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고통받았죠. IMF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IMF란 뭐냐면 수많은 그 가장들에게 지옥을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가장은 잘해도 가정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한 가족이 무너지는 거죠. 진짜 가족이 깨질 수도 있고요. 아, 이게 현실이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금 온화한 곳이 아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너무 말도 안 되게 전환이 돼버려서 지금 생각하면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IMF 때 흔들리기 시작한 아버지의 불안한 삶은 아들 기우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뒤늦게 혼자 독하게 공부를 했고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서울대에 가면 다 고액과외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실제 와보니까 실제 와보니까 저기 사범대를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과외로 돈 버는 거라든지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이제 아무 관심 없이 돈만 목적으로 산다는 게 되게 맞는 건가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3번이나 휴학을 하며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빌리고 하셨을 때는 이제 처음 제 앞으로 이제 딱 떨어졌을 때는 이제 3천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남들한테 좀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건가 싶다가도 그럼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짙게 드리운 불안은 IMF의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됐습니다. 개인의 감정은 이렇게 사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것이 이제 부모님께서 완벽한 그런 울타리를 이루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잠깐 지나가는 뭐 어떤 바람 같은 거고 아무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만 제일 미안해요. 그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안 좋은 기억이니까 안 좋은 추억이죠. 자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체제로부터 공식 졸업하는 순간입니다. IMF 빚 195억 달러를 모두 갚은 오늘 외환 보이고 성장률 등 경제 지표는 살아났고 외국인들도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재를 마칠 때 던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렵네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좀 착하고 정의롭게 살면서도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루어지기가 뭐 쉬운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제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 그게 이제 광주가 될지 뭐 서울이 될지, 서울이라면 더 좋겠지만 IMF 외환 위기로 안정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20년간 개인의 스펙, 개인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불안을 해결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불안의 행로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개인을 넘어 사회적 버팀목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 앞에 정면으로 마주서야 합니다. 홀로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